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올해 있을 2025 위생사 시험을 대비하려고 식품위생학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식품위생학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위주로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진도 나가기 전에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부터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요, 전체 우리 여러분들이 위생사 시험 과목 중 5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위생사 시험은 총 3교시로 구성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중에 식품위생은 여기 2교시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들어가 있냐면 실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1교시는요. 법규, 그 다음에 환경위생, 그리고 위생곤충 이렇게 해서 총 얘 같은 경우는 105문항이 되고요. 이 105문항을 여러분들이 90분 만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럼 105문제를 90분에 다 끝내고 답안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왜 105문항인데 시간은 90분밖에 안 돼. 1분도 안 돼서 다 풀고 그 다음에 답안도 작성해야 되는데 되게 짧은 시간 같지만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다 풀고 그다음에 답안을 작성하고도 보통 시간이 남아서 검토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리는 뭐냐?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긴 문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짧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공중보건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 묶여서 2교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은 합치면 이제 75문항이고요. 이 75문항을 65분 만에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이것도 충분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답안 작성까지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1교시하고 2교시는 우리가 보통 필기라고 얘기를 해요. 필기. 자, 그래서 이런 필기에 먼저 합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기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 하루에 필기, 실기 시험을 다 보지만 필기에 먼저 합격을 해야지 실기 점수가 매겨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필기에서 벌써 떨어지게 되면요. 실기 점수는 아예 매기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필기 같은 경우 우선 모든 과목이 과락 과목이에요. 모든 과목이 과락으로요. 얘네들은 다 40% 이상은 맞아야 돼요. 40% 이상을 맞아야지만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40%예요. 최소 가장 적게 맞았을 때 최소로 맞았을 때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생학 법규는 25문제니까 40% 10점이 안 되면요 탈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점부터는 탈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 같은 경우 40문항이니까 40%니까 16점이죠. 그래서 16점 미만이면 탈락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과목이 과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다 이 점수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근데 딱 이 점수만 맞아가지고는 또 탈락이에요. 왜냐? 전체 총합 우리가 이제 이 필기가 총 180점 만점이거든요. 그 180점 만점 중에 60% 이상이요. 60% 이상. 자, 그래서 이 총점이 60% 이상을 맞아야지 필기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40% 이상. 그 다음에 총점이 60% 이상, 108점 이상이어야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실기 점수가 매겨지는데 실기는 40문항이고요. 그럼 실기에는요, 3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기에 포함되는 3과목이 뭐냐면은요, 요 3과목입니다. 하나는 환경위생학, 그리고 위생곤충, 그리고 식품위생이에요. 그래서 식품위생도요, 실기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기시험은 환경위생, 위생곤충, 식품위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과목 40문항, 40점 만점입니다. 자, 얘도 과락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총점이 어땠어요? 총점이 60% 이상이어야지 합격이었죠. 얘는 40%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 60% 이상이어야지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60%면요. 24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24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예요. 우리 필기 108점 이상.
그 다음에 실기 24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 없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신 없는 과목들이 있을 건데 그런 자신 없는 과목들도 최소한은 40% 이상은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식품위생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는 편. 그러니까 식품위생이요 16점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과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과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뭐가 많으냐면요, 108점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락 과목 최소 40%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그 40%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총점이 108점이 안 돼서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과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과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보통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 미만이니까 얼마 안 되죠, 정말. 근데 그 1% 미만인 과목들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법규 아니면 위생곤충이에요. 법규 아니면 위생곤충 때문에 그 과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 보시면 됩니다. 필기에서는. 자, 그래서 식품위생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40%이긴 하지만 훨씬 많이 총점으로 따졌을 땐 60% 이상으로 맞아야지 합격이니까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요, 되게 높은 점수,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착착착 준비하시면요, 훨씬 좋은 성적을 기대하실 만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합격률 정도를 볼 건데요. 우리 합격률, 작년 합격률이 얼마 정도 됐냐면 46.2%. 우리 44회하고 45회가 되게 쉽게 나왔었거든요. 특히 44회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이때는 문제 너무 쉬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쉽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52.2%, 그 다음에는 46.2%로 조금씩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평상시 합격률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의 합격률은 40%에서 50% 정도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요, 이거 보세요. 33%밖에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이때는 다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되게 어려운데 요즘에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보통 40에서 50% 정도 합격하는 정도에서 출제가 되고요. 요때는 이례적으로 쉬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례적으로 좀 쉬웠을 뿐이지 보통은 40%에서 50%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떨어지는 경우는 108점 이상이 안 돼서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좀 자신 있는 과목에서는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특히 노력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격률은 이 정도인데, 그럼 우리가 40%에서 50%, 합격률이 되게 좀 낮은 편인데? 그럼 우리 10명 중 4명이나 5명이 합격한다는 소리잖아요. 되게 합격률이 낮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학원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시고 충분히 준비하시면은요, 다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식품위생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식품위생 과목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 보면, 이게 우리가 그때 공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 총 7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 7파트에 해당이 되는 것대로 이제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보면 식품위생 개요 파트, 그러면 식품위생의 정의라든지 위해 요인이라든지 독성검사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파트인데요. 적으면 2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정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 파트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오는 파트가 이제 식품과 미생물인데요.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 6문제, 많으면 작년에 9문제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이례적으로 많이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위생의 개요에서 조금 많이 나오면 미생물 파트에서 좀 적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개요 파트에서 적게 나오면 미생물 파트에서 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출제 영역 중에서 뭐니 해도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식중독.
여러분 공부할 때요, 제일 중요한 파트를 꼽아라 라고 하면 식중독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40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소 14문제에서 많게는 16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식중독에서 평균 한 15문제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5문제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병하고 기생충 파트인데요. 보통 감염병에서 6문제, 그 다음에 기생충에서 2문제가량 출제가 되고요. 감염병은 경구, 그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이 나오는데 필기에서는 경구 감염병이 좀 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식품과 첨가물 파트에는 계속 4문제, 그 다음에 6번째 GMO하고 방사선 조사인데요. 여러분 GMO가 있고 방사선 조사인데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방사선 조사가 나오면 GMO가 안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작년하고요. 여기 밑줄 더 있죠. 그래서 작년하고 그다음에 2022년에만 GMO 문제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방사선 조사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막 꼽을 때 그랬거든요. 그 전에 계속 이렇게 방사선 조사가 주로 나와서 2024년에는 GMO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GMO 지으면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또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2문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GMO 이렇게 나왔으면 다음번에는 방사선 조사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해석 문제는 항상 2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딱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요. 가장 중요한 파트는 바로 여기요. 식중독.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파트는 식중독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중독 다음으로 중요한 파트는 어딜까요? 식품과 미생물. 자, 이런 데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어디를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할까? 이게 이제 출제 비율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파트에서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기만 아니라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실기도 나온다라고 했죠. 실기에도 식품위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맨날 배점이 똑같아요. 맨날 배점이 똑같아요. 식품 취급 및 시설의 위생에서 4문제, 기구 및 소독 살균법에서 3문제, 식중독 세균에서 3문제, 그 다음에 기생충에서 2개, 그 다음에 감염병에서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출제 영역별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기 파트는요, 우리 40문제잖아요. 실기 40문제 중에 14문제가 식품 위생에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문항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15번부터 28번까지가 항상 식품 위생이에요. 그럼 앞쪽엔 뭐가 있느냐? 앞쪽에는 저기 환경위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 뒤로는 위생곤충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의 순서는요 똑같아요. 제일 먼저 환경위생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위생곤충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항수도 항상 똑같아요. 40문항 중에 14문항이 식품위생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실기책에 있는 내용만 잘 공부해 두셔도요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요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식품위생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올해 강의는요, 뭐 위주로 좀 진행이 되냐? 필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8주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6주가 필기예요. 필기. 그리고, 나머지 2주를 실기. 근데 우리 실기책도 좀 두께가 있는 편인데, 3과목 합쳐서 좀 두께가 있는데, 실기를 이렇게 간단히 끝내도 되느냐?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웬만한 거는 필기에서 거의 공부가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활용해서 거의 실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필기에서 준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실기에서 봐야 될 것, 추가로 봐야 될 거는 그림, 그래프, 사진 이런 것들. 이런 애들과 추가할 내용이 약간 있습니다.
그거만 플러스 알파로 조금 봐두시면 되기 때문에 2주 안에 충분히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필기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탄탄히 해두시고, 그다음 우리가 실기에 들어가서는 그림, 사진, 그래프를 추가로 좀 공부해 두면은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필기, 식품위생은요 필기와 실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필기를 공부하면 실기가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럼 장염 비브리오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거예요. 장염 비브리오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말로 나오면 필기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뭐 그람 음성에 통성염기성 간균이고 포자 형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단모균, 단모성 편모를 갖고 있는 균이다라는 요건데요. 여러분 단모성 편모는 이렇게 있으면 편모가 딱 하나만 있는 애들을 우리가 단모성 편모를 갖고 있는 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실기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주어져요. 이렇게 그림, 사진이 주어져요.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의 식중독균은 뭐예요? 편모가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나오면 뭘까요? 실기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에서 잘 해두게 되면은 실기 문제는 거의 거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필기에서 다 끝내고 실기에서는 그림, 사진, 그래프 위주로 좀 내용을 추가해 두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필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이렇게 간단히 하지만, 아이고, 여기 4주라고 되어 있네요. 2주예요. 그래서 2주에서 이제 우리가 8주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또 이게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 이론 있고, 우리 교재를 봐도요, 기본 이론이 나와 있고, 그 기본 이론에 대한 적중 예상 문제가 바로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기본 이론과 그날 했던 내용에 대한 문제를 같이 훑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이론을 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같이 보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이제 보통 그 수업 시간 내에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기본이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거예요. 기본 이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는요, 기본 이론 위주의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문제답 이렇게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되지만 문제가 약간 변형이 되거나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 이론을 탄탄히 해두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게 쉽거나 어렵거나 상관없이 손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 이론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경량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솔직히 여러분 거기 우리 문제집에요, 문제 설명과 문제 해설과 답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경량, 그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지 그런 유형들을 살펴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날 한 내용은 그 집에 가서 그날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한 내용은 되도록이면 집에 가셔서 스스로 복습을 꼭 해주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할 때 기본 이론 다시 한번 훑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부터 뭐가 하나 또 나갈 거냐? 복습 프린트물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요, 복습 프린트물을 미리 좀 풀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복습하셨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여러분들이 그 전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한 20문항 내외에 문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책 덮고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정도를 풀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알고 모르고 아는지 모르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면요,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됐는지, 그리고 또 틀린 문제들은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스스로 문제를 풀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프린트물 나눠드리는 건요, 문제 나올 가능성이
독서성이 높은 문제들을 나눠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여기 나왔던 프린트물에서도 되게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습 프린트물도 잘 활용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탄탄히 하는데 기초를 다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죠. 자, 그럼 첫 시간 우리 거기 앞에 차례 한번 봐주실까요? 자, 우리 차례 보시면 식품위생학은 총 5파트로 나눠져 있죠. 챕터 1부터 챕터 5까지. 근데 우리 아까 범위가 7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5개로 나눠져 있죠. 왜냐하면 해썹이라든지 GMO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품위생 개요 파트에 묶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 개요 파트는 몇 장 안 되거든요. 몇 장 안 돼도 여기에서 적으면 2문제, 많게는 이 식품위생 개요 파트에서는 식품위생의 개요, 해썹, 그리고 GMO가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적게는 4문제, 많게는 7문제까지 출제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챕터 1에서 여기는 분량은 적은데 좀 많이 출제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챕터 1에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씩 가야 되는데요. 챕터 1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식품위생의 개요예요. 자, 그럼 우리 챕터 1에서 크게 볼 거는 3가지입니다. 식품위생의 개요. 그리고 2번째 해썹. 그리고 3번째 GMO.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공부할 건데 보통 식품위생의 개요에선 2문제에서 4문제 항상 해썹에서는 2문제, 그리고 GMO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거나 1문제가량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으면 4문제, 많게는 7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그중에서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부터 들어가는데요.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 이 식품위생의 개요도요. 주요 내용이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식품위생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처음 공부해야 될 거 식품위생의 정의.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예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자, 그래서 먼저 식품의 정의부터 나와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식품위생법에도 한번 다시 보실 거지만 여기서 보시면요.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식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음식물. 대신 누구는 제외냐?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자,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바로 식품위생의 정의입니다. 자, 이 식품위생의 정의에서는 거기 3가지로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위생이라는 단어의 기원, 그리고 WHO.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정의요. 요 3가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의 정의에선 요 3가지를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럼 식품위생의 위생에서 그 위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로 사용한 거 누구냐? 장자예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죠? 예전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문제이긴 했지만 한 번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을 최초로 쓴 사람은 장자다라는 정도,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요 2가지예요. WHO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 요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WHO의 정의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의 정의도요. 둘 다 최근에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WHO의 정의는 2022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엔 2023년은 식품위생법의 정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변형이 돼서 나오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은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WHO의 정의부터 보는데요. WHO의 정의를 보시면 식품을 생육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요. 인간에게 섭취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식품위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식품을 생육한다든지 재배한다든지 그다음에 제조하거나 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처음에 만드는 단계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생산하고 제조하는 단계부터 마지막에 이걸 사람이 뭐 하냐면 섭취를 하죠.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그리고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식품위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요 세 단어, 요걸 가지고 이제 가로넣기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았었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가로넣기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의 정의를 보시면은요, 식품위생법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냐면은요, 식품 첨가물,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요, 대상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2023년 문제는 그거였어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거 그 자체를 찾는 게 시험 문제였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요. 그럼 얘도 나중에 가로넣기로도 나올 수 있죠. 가로넣기 하나 빼고 여기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상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서 식품위생이다 그러면 당연히 식품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식품뿐만 아니라 첨가물, 식품이 들어가는 첨가물, 그다음에 식품을 넣거나 쌓거나 포장하는 기구, 용기, 포장까지도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 공부할 때 보면 이런 표현 되게 많아요. 식품위생법에 보면요, 식품 등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식품 등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뒤에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 이런 애들이 다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품위생법의 정의, 나와 있는 정의, 이렇게 대상, 그 다음에 WHO의 정의, 이렇게 두 가지 확실히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목적입니다.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법규에서 더 중요하니까. 자, 얘는 식품위생은요,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식품위생의 목적은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요, 영양의 질적 향상,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적으로 뭐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품질의 향상이 바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 그래서 식품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식품의 그런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려면은요, 위해가 될 만한 요소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공부할 내용, 위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방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해 요소, 위해 요인들을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위해 요인 내지는 위해 요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요, 생성 요인별이에요. 생성 요인별로 분류한 위해 요소의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 위해 요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 세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인성 그러면요, 식품에 원래 있는 거예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독 유해 성분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거. 그럼 외인성은 어떨까요? 원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우선 내인성, 외인성 구분하기.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건 내인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외인성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경우, 외부로부터 오염되고 혼입되고 유입된 경우를 가지고는 외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보통 내인성,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내인성 유해 요소는 내인성 유해 요소를 함유한 식품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내인성 유해 요소의 구체적인 종류를 알아야 돼요. 구체적인 종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식중독을 공부하면 좀 더 쉬워지긴 하는데요. 내인성 유해 요인의 가장 대표가 되는 건 자연독들입니다.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 그럼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이 대표가 되는 거 누구냐면요. 버섯에 들어있는 독성분. 독버섯의 독성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거 아시나요? 청맥, 덜 익은 매실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보기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뭐 독버섯의 독성분, 싹이 난 감자에 들어있는 솔라닌, 그 다음에 청맥, 덜 익은 매실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 이런 식물성 자연독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동물성 자연독의 대표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바로 이게 있죠. 뭐가 있느냐면 보고독이요. 보고독. 보고의 독성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개독들이요. 조개에 들어있는 독성분들.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고 보기로 잘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기로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식물성 자연독 중에서는요. 알칼로이드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기에 식물성 알칼로이드 성분 이렇게 붙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다 플러스 보기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 말고요. 생리작용 성분도 있어요.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 자체에 함유된 성분들요. 간혹 밀가루를 먹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먹고 복숭아를 먹고요. 탈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부터 식품이 갖고 있는 성분 때문에 일어나는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이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그래서 식이성 알레르겐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이성 알레르겐 이것도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내인성이라고 분류하죠. 자, 그 다음에 외인성은요, 외부로부터 유입, 혼입되는 경우, 대다수는 여기에 들어간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미생물, 여기다 기생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성 물질들. 우리 나중에 화학성 식중독에서 공부하는 대다수가요, 외인성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런 이 외인성에 가장 보기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중금속들.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그런 중금속들. 잔류 농약들. 그 다음에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뭐 기구나 용기에서 용출되는 물질들이라든지 방사능 물질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거의 대다수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대다수는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도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식품에 유입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염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미생물도 마찬가지죠. 세균이 원래부터 식품에 있는 게 아니라 식품이 오염된 겁니다. 자, 이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 그럼 여러분 원래 식품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외부로부터 들어왔죠. 둘 다 아닌 경우가 하나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기성 내지는 유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기성 내지는 유인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조리하거나 저장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산화유지. 그러니까 원래 신선한 기름에는 안 들어있는데 우리가 기름이 산화되면 생성이 되는 과산화물 같은 애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기로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산화유지, 뭐 가열산화유지 이런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도 한데요, 탄 음식에 들어있는 벤조필. 그 다음 우리 햄 있죠, 햄 같은 거 제조할 때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이 있어요. 햄, 베이컨 제조 시에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이 니트로사민. 그 다음에 여러분 감자 있죠. 감자를요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신경 독소 물질도 있어요. 그래서 감자 같은 애를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 이런 애들이 보기로 잘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 니트로사민, 벤조피레, 이런 애들이요, 잘 나온 애들이요. 그러니까 아까 얘 어디 들어있었다고요? 탄 음식. 그래서 음식이 탔을 때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 그 다음에 이 감자 같은 애들 고온으로 조리할 때, 감자 같은 거 튀길 때요, 생성되는 독성 물질. 그 다음에 우리 햄요, 햄 제조지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 이런 애들이 보기로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이 또 재밌는 게 번갈아 가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면 작년에 뭐가 나왔느냐? 외인성 출제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나왔을까요? 유기성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으냐면 제일 높은 거? 내인성.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 있는 거 유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인성이나 유기성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가능성이 더 높은 거 내인성 위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단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로 나왔을 때 이게 내인성 위의 요소인지 외인성인지 유기성인지 뭐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구분할 수 있게 그거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으면 내인성, 외부에서 오염된 경우에는 외인성, 중간에 만들어진 거는 유인성, 유기성이다. 이렇게 분류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식품 위생의 개요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해 둘 거 독성 검사. 자, 세 번째 공부할 건요. 세 번째 공부해 둘 건 독성 검사 파트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세 번째로 공부할 거 독성 검사 파트입니다. 자, 이 독성 검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오늘 나눠드렸던 수업 자료 프린트 있죠? 그 수업 자료 프린트 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통 독성 검사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만 독성 검사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식품의 안전성 평가 시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독성 검사 내지는 안전성 평가 시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독성을 검사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품의 안전성 평가 시험은 크게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죠. 일반 독성 시험과 특수 독성 시험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급성, 아급성, 만성 같은 우리 흔하게 아는 애는 그냥 일반 독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예요? 특수 독성 시험이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보통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일반 독성 시험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45페이지 보면 다 뭐예요? 일반 독성 시험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 독성 검사는요. 시험하는 기간에 따라서요. 관찰 기간에 따라서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급성 독성 시험부터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급성은 잘 안 나누는 편이지만 주로 급성과 만성 독성 시험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급성 독성 시험부터 갈게요. 자, 급성 독성 시험 뭘 가지고 급성 독성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시험 물질을요, 누구에게 투여하느냐? 실험 동물에게 투여하는데요. 1회만이야. 딱 한 번만. 자,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1회만 딱 한 번만 다량 한 번에 많은 양을 투여해가지고 1, 2주간 관찰을 해서 그 독성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시험을 가지고 급성 독성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딱 한 번만 투여한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투여한다. 딱 얼마를 봐요? 1, 2주간. 요 세 개가 나와 있으면 급성 독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시험 동물에게 1회만 비교적 다량 투여해서요. 1, 2주간 그 독성의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걸 평가하는 시험 1, 2주간 보는 거 딱 하나 뭐밖에 없어요? 급성 독성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1, 2주간 관찰을 해가지고 독성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게 바로 급성 독성 시험인데 그러면 급성 독성 시험의 독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 바로 LD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성이 강한지 약한지 이거를 표시할 때 LD50을 가지고 표시를 해요. 자, LD50 다른 말로는 우리말로는요. 반수치사량. 자, 그래서 우리가 급성 독성 시험을 평가할 때, 독성을 평가할 때 그 독성 평가의 지표가 되는 게 누구냐? LD50.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019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급성 독성 시험 측정 시 독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기준이 되는 거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LD50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2022년에는요, 거꾸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꾸로 뭐가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요. 독성을 LD50으로 평가하는 독성 시험은, 그럼 LD50이 나오는 거 딱 하나 뭐밖에 없어요? 급성 독성 시험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반전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반전 문제가 나오면 새로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급성 독성 시험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거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평가할 때, 독성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보다 LD5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LD50과 관련해서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이 문제도 나온 적 있어요. LD50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럼 LD50 우선 정의를 알아두셔야죠. 실험동물의 얼마를요? 반수, 50%를 치사시킬 수 있는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동물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 체중 킬로그램당 미리그램 수 내지는 그램 수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기억할 거. 그럼 이 LD50은요. LD50은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독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A하고 B의 LD50을 봤더니 A는 LD50이 1이고요. B는 LD50이 100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면요. A라는 애는 1만 있어도 실험동물의 50%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B라는 물질은 실험동물의 50%를 죽이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0이요.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소린 독성이 약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얘는 조금만 있어도 반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수치가 낮을수록 독성이 강한 거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 표시할 때 킬로그램당 미리그램 수, 동물 체중 킬로그램당 미리그램 수로 표시한다는 거 정의. 그다음에 이게 낮을수록 독성이 강한 것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급성 독성 시험과 관련된 문제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급성 독성 시험. 솔직히 가장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급성 독성 시험은 되게 약간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아급성 독성 시험을 보시면요. 아급성 독성 시험은 실험 동물의 얘가 수명 있잖아요. 수명의 3분의 1 기간을 검사하는 게 바로 아급성 독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물에 따라 좀 다르겠죠. 보통 3개월 내지 12개월, 보통 1년 정도를 하는데 우리 쥐 있죠. 흰쥐 같은 경우 한 3개월 정도 검사를 합니다. 1 내지 3개월. 그러면 얘는 1, 2주. 그 다음에 만성 독성 시험은 1, 2년. 근데 얘는 딱 그 중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아급성 독성 시험은요, 만성 독성 시험 하기 전에 예비 시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 독성 시험은 장기로 봐야 되니까 이게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검사를 어떻게 얼마를 투여할지 결정을 할 때 그걸 예비 시험 성격으로 먼저 해보는 게 바로 아급성 독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급성 독성 시험은 시험 동물 수명의 3분의 1 기간을 관찰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성 독성 시험의 예비 시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정도로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급성 독성 시험은 우리 아까 1회만 다량 투여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투여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 있어요. 단회 투여 독성 시험. 이걸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독성 시험의 마지막이 2024년에는 안 나왔고 2023년에는 나왔거든요. 여러분 2023년 시험에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독성검사는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안전성 평가 시험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와도 항상 답은 급성 독성 아니면 만성 독성 시험인데 이 표현이 나왔다는 건 이 표현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급성 독성 시험은 한 번만 투여한다 그랬죠. 한 번만 투여하기 때문에 단회 투여 독성 시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같은 말이구나 이 정도 알아보시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급성 독성 시험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만성 독성 시험입니다. 특히 여러분 시험 문제 주로 출제되는 거 급성 독성 시험과 관련된 거 아니면 만성 독성 시험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성이나 아급성은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투여하기 때문에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반복 투여, 반복해서 투여한다 해서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만성 독성 시험은요,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장기간, 그 장기간이 얼마냐? 1-2년이에요, 1-2년. 장기적으로 투여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어떤 독성을 보이는지 검사하기 위한 것이 만성 독성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 만성 독성 시험을 하는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만성 독성 시험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만성 독성 시험은요.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 물질을 1-2년간 장기간 투여하는 시험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최대 무작용량이요.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게 목적인 게 바로 만성 독성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기 위한 독성 검사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최대 무작용량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동물을 대상으로요. 동물을 대상으로 이 동물에게 투여를 했을 때 매일요. 일생 동안 평생 투여했을 때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 최대 투여량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 무작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투여량인데 이게 그냥 하루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평생 먹어도요. 평생 먹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 투여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동물 킬로그램당 미리그램 수 내지는 그램 수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최대 무작용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 더 갈 수 있어요. 이 최대 무작용량을 근거로 해서 ADI 일일 섭취 허용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 독성 시험을 하는 이유가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근데 이건 동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동물이 최대 무작용량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율 투여량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이걸 사람에게 적용한 일일 섭취 허용량 ADI를 마지막 최종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었어요.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게 목적인 독성 시험은 만성 독성 시험.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일일 섭취 허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시험은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일일 섭취 허용량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최대 무작용량을 알아야 되고요. 그 최대 무작용량은 뭘 통해서 알아요? 만성 독성 시험.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묶어두세요. 최대 무작용량,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독성 시험 그러면 만성 독성 시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어두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거기 일일 섭취 허용량 구하는 게 공식이 나와 있죠. 되게 이게 플러스 알파긴 한데요. 만약에 나중에 나오다 여러분 이거 공개되는 거 아시죠? 문제가 공개되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를 계속 변형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나중에 나올 게 없으면 이걸 구하는 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시험에는 종종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일일 섭취 허용량은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구해지는데 그 최대 무작용량을 우리 책에 보면 최대 무작용량을 뭐로 나눠줬느냐? 안전계수로 나눠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계수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무작용률을 안전계수로 나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지면
최대 무작용량이 뭐 하루에 2mg/kg이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안전계수가 보통 기본이 얼마냐면 100이거든요. 자, 그럼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뭐가 나오느냐, 일일 섭취 허용량 ADI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 무작용량 주어지고 안전계수가 주어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ADI, 일일 섭취 허용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독성 검사에서 가장 기본,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급성 독성 시험과 만성 독성 시험 알아두는 거, 이걸 통해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인지 확인해 두시면 돼요.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더 알아보기에 뭐가 나왔냐면요. 일일 섭취 허용량 이게 나와 있죠. 이런 일일 섭취 허용량은 누굴 대상으로 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이 평생 먹어도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 섭취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루 섭취량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2019년도에 일일 섭취 허용량을 의미하는 것은 그 약자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되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일일 섭취 허용량 뭐예요? ADI. 이거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자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일 섭취 허용량 이거 구할 때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구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을요,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안전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전계수는 아까 기본이 얼마라고 했어요? 100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왜 나왔냐면 동물하고 사람의 개체차 10 그 다음에 사람마다도 뭐가 있을까요? 개인차가 존재하겠죠. 그 개인차 10. 그러면 여러분 10배, 10배. 그럼 합치면 총 얼마예요? 100배죠. 그래서 안전계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1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 잡아두는 거 있잖아요. 이런 개념 잡아두는 거 해두시면 되고요. 간혹 이렇게 개념을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래서 ADI가 뭔지, 그리고 안전계수가 뭔지, 최대 무작용량이 뭔지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최대 무작용량 그리고 ADI 다 기본적으로 만성 독성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일 섭취 허용량 ADI를 구하기 위해서는 안전계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성시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품위생의 개요에서 봐야 될 3가지 중요한 내용 다 했어요. 정의, 그 다음에 유해 요인, 그리고 마지막 독성검사까지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요. 이 3가지는 반드시 꼭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식품위생의 개요,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게 해썹이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